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 신유만입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정까지 넘기며 15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청문회가 길어지면서 초반에 한껏 몸을 낮췄던 이 후보자는 하루 종일 참았다며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조만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결국 최종 판단은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첫 소식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5시간가량 이어진 이해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차수를 바꿔가며 자정이 넘은 새벽 1시쯤 끝났습니다. 청문회 초반 연신 몸을 숙였던 이 후보자는 거듭된 의혹 제기에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히 장남의 논문 부정을 묻는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질의엔 황당하다는 듯 웃음을 짓거나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루 종일 거짓말과 위선과 거짓 이렇게 하신 분이 위선과 거짓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하십시오. 하루 종일 참았습니다. 자, 저는 장관 부적합 여론이 높다는 지적엔 언론을 탓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고 후보자 장남이 사회통합전형 국위선양자 자격으로 연세대에 입학한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그게 사회통합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전형을 만든 것도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 있냐 그걸 떠나가지고 네.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금 묻는 거지 않습니까? 다만 이 후보자는 청문회 마지막 발언을 통해 그동안의 행동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사과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비추어 그간의 제 언행과 판단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드립니다. 여야는 이르면 내일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과 관계없이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청문회는 끝났지만 여야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신경희 기자입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저희 당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그런 국민들의 시각에서 함께 판단하겠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진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문위원으로 직접 청문회에 참석했던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후보자의 부동산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던 진성준 의원은 국민의 형편을 헤아리지 않은 것은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했고 후보자는 불법이 아니라고 강변하실지 모르지만 양심에는 불량한 것이다. 김한규 의원도 어려운 청문회였다,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미안하다, 사죄한다, 의도한 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국민이 납득할까 말까인데 이 같은 분위기에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사실상 손절에 나섰다며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인사 시스템 쇄신 약속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 청문위원들마저도 고개를 가로저으며 사실상 손절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해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개혁신당은 물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진보진영 야당들도 의혹이 소명되지 못했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이 후보자 거취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청문회 뒤 국민의 반응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경찰이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을 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공천 헌금 의혹인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여권 인사들에게 돈을 건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최근 추가로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선관위가 관련 신고를 받아 경찰에 사건을 넘긴 지 닷새 만입니다. 신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란색 박스를 든 경찰 수사관들이 김경 서울시 의원의 자택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번 자택 압수수색 왜 이루어진 건가요? 추가 금품 수수 의혹 관련한 내용인가요? 경찰은 오늘 아침 8시 40분부터 김 시 의원의 서울 강서구 자택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앞서 서울시 선관위는 김 시 의원이 지난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19일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이틀 뒤 서울시 의회로부터 확보한 시의회 관계자 PC에서 김 시의원의 녹취 120여 개를 확보했습니다. 이 중엔 김 시의원이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여당 인사들과 접촉하려 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걸로 보입니다. 오늘 압수수색엔 서울시의회 김 시의원의 연구실과 양모 전 서울시의회 의장의 자택도 포함됐습니다. 서울시의회 압수수색에선 추가 증거물은 발견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김 시의원 등 2명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것이라며 전현직 국회의원은 수사 대상자로 이첩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오늘 압수수색 대상이 된 양모 전 서울시의회 의장은 경찰이 확보한 김경시 의원 녹취에서 언급된 인물입니다. 녹취에서 김 시의원은 양 전 의장이 돈을 잔뜩 달라고 해서 줬다고 했고 양 전 의장을 한 여당 의원 밑에 있는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경찰은 실제 오고 간 돈이 있는지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서울시 의회에서 확보한 김경시 의원 녹취에는 오늘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양모 전 서울시의회 의장이 등장합니다.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던 김 시 의원은 당시 민주당 당직자와 나눈 통화에서 양 전 의장을 A 의원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A 의원은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김 시 의원은 또 양 전 의장이 A 의원에게 부탁한다며 돈을 잔뜩 달라고 해서 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보궐선거 당시 민주당은 현역 시의원을 배제하고 강서구청장 후보를 전략 공천하기로 결정하면서 김 시의원은 출마하지 못했습니다. 강서구청장 후보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으로 어제 전략 공관위에서 추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계자들을 상대로 김 시의원과 양 전 의장 사이에 실제로 돈이 오고 갔는지 여부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김 시의원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든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신고자를 무고죄로 형사고소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A 의원은 당시 현역 시의원은 공천 원천 배제 대상이라 금품을 받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은 양 전 의장 측에도 입장을 묻기 위해 전화와 문자로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여야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우선 민주당은 1인 1표제에 이어 조국혁신당의 깜짝 합당 제안을 한 정청래 대표에 대해 내부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절차와 과정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 대표는 도종환 시인의 시를 SNS에 올렸습니다. 어떤 뜻을 담은 거였을까요? 고이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에 조국혁신당은 주말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1시간여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지만 찬반에 대한 뚜렷한 입장 없이 민주당으로 공을 넘겼습니다. 합당을 제안한 쪽이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논의가 다 정리되고 난 뒤에 저희가 답을 해야 되겠죠. 민주당 내부 반발 정리가 먼저란 겁니다. 앞서 민주당 일부 최고위원들은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원팀이 될 수 없다며 합당을 제안한 정청래 대표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대표 결정에 동의만 강요하는 구조는 민주적 당 운영이 아닙니다. 이는 당대표의 명백한 월권이며 직권 남용입니다. 당원들 간의 찬반 공방도 치열합니다. 앞서 정 대표 제안에 문제를 제기했던 강득구 최고위원이 10,000건 넘는 문자 폭탄을 받았다고 토로하자 박수현 수석 대변인 역시 합당 반대를 주장하는 문자 폭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 400개 정도 받았는데 보니까 99%는 합당 반대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느냐는 문구가 담긴 시를 SNS에 올렸습니다. 당내 반발에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 대표의 또 다른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에 대한 권리당원의 의견 수렴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참여율 31.6%에 85.3%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1인 1표제 추진을 위한 당원 당규 개정 투표에 들어갑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전히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앞에선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이 징계 철회와 장동혁 대표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다만 최고위의 제명안이 상정되는 건 장 대표 단식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로 다소 늦춰질 전망입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제명 철회, 장동혁 사퇴 등이 쓰여진 손팻말을 들어 올립니다. 한동훈을 내친다면 국민의힘 각오해라! 한 전 대표는 직접 집회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SNS에 가짜 보수들이 진짜 보수 내쫓는 걸 막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글을 올리며 힘을 실었습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자신에 대한 징계를 판단할 윤리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된 걸 문제 삼으며 지도부를 향한 공세에 나섰습니다. 반면 같은 시각 인근에선 한 전 대표의 제명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가 열리며 한 전 대표 징계 문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한 전 대표 제명안이 당 최고위원회의에 상정되는 데까진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한 전 대표에게 주어졌던 10일간의 재심 청구 기간은 어제로 끝났지만 장 대표가 단식 후유증으로 오는 26일로 예정된 최고위 참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 제명 안건이 올라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부 내에선 징계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자는 의견과 보류하자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식을 마친 장동혁 대표가 봉합과 청산 어느 곳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한동훈 제명안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최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이해운 후보자 청문회가 마무리됐지만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을 불식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뉴스더에서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관련 내용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해운 후보자 관련 질문이 나올 때마다 청와대에서는 본인의 해명을 직접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청문회가 끝난 지금 그 결정 어떻게 예상됩니까? 이 최종 판단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결심에 달린 문제인데 임명 강행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진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제 청문회장에선 이례적으로 후보자를 질책하는 여당 의원들의 모습이 적지 않았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데는 이 후보자의 일부 해명이 논란을 해소하기보다는 국민적 분노를 더 키웠다는 점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에 대해서 질의가 집중됐는데 납득할 만한 해명 나왔습니까? 이 부동산 문제는 국민 정서에 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 후보자는 부정청약 의혹에 대해 사과보다는 해명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부부 관계가 깨져서 며느리 혼자 살고 있는 신혼집에 며느리를 내보내고 5명의 일가족이 이사해서 함께 살았다거나 공교롭게도 부정청약 점검이 끝난 다음 날 아들 부부 관계가 다시 좋아져서 함께 살게 됐다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들이 이어졌습니다. 용산에 25평 아파트에 5명이 가서 살았잖아요. 그 어떻게 살고 지냈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밤에 가서 잠만 자는. 아니 그 잠을 어떻게 잤냐고. 잠이야 여름인데 마루도 자고. 마루도 있고. 잤습니까? 예.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일부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발언도 나왔어요. 네, 음성 녹취가 공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인했지만 다른 보좌진들의 증언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이 제보자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증언의 신빙성 자체를 문제 삼았는데 누가 어떤 압박을 받았는지 다 듣고 있다며 제보자를 색출할 수 있다는 식의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한 배경 중 하나가 통합이었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이 후보자 임명 강행이 오히려 통합을 저해할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말 내내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이 후보자 거취에 대한 숙고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합당 논의에 들어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얘기도 해보죠. 이 합당이 된다면 지방선거 판도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이 민주당 내에서 합당을 주장하는 쪽에선 이 박빙이 예상되는 수도권과 부산 등의 지역에서 표 분산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실익으로 꼽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수도권 열세인데다가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으로선 더 힘겨운 싸움이 예상됩니다. 다만 일찌감치 선거를 준비해온 기존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후보자들로선 공천 경쟁자가 늘어나는 만큼 일부 파열음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국혁신당으로서도 최대한 지분을 많이 얻어내려고 할 텐데 양당의 이 복잡한 셈법이 얽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일단 이 합당 찬반에 대한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은 상황인데 내부적으로는 견제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습니다. 네. 민주당과 합당할 경우 결국 흡수 합당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합당 제안에 반대할 경우 선거 결과에 따라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조국 대표가 합당이 되더라도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DNA가 사라져선 안 된다고 한 것도 이 같은 당내 분위기가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당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예상되는 당내 지분 다툼의 전초전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태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추우셨죠? 한낮에도 영하권을 맴도는 매서운 추위가 일주일 내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는 눈도 내렸는데 오히려 스키장과 눈썰매장은 추위를 즐기는 이들로 북적였습니다. 김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형형색색의 스키복을 입은 사람들이 설원을 질주합니다. 지그재그로 방향을 바꿀 때마다 하얀 눈보라가 날립니다. 속도를 이기지 못해 살짝 넘어지기도 하지만 이마저도 즐겁습니다. 많이 넘어졌었는데 그래도 아파도 보호대도 하고 하니까 충분히 또 일어서서 또 내려가고. 산 중턱은 칼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밑으로 훌쩍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눈 위를 내달리다 보면 추위는 금세 있습니다. 영하 10도 기자님이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 몰랐는데 탈 때는 추운지 모르고 재밌게 탔습니다. 야외 눈썰매장은 아이들로 북적입니다. 썰매에 몸을 싣고 내려오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고래와 펭귄 등 다양한 모양의 썰매가 빙판을 누빕니다. 밀어주고 끌어주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신이 났습니다. 약간 넘어질 것 같고 여기 처음 왔는데 생각보다 재밌어서 앞으로 자주 올 것 같아요. 울산에서는 눈 못 봤는데 여기서 보니까 더 좋았어요. 이번 강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 다소 주춤하지만 다음 주에도 평년 기온을 밑도는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이어지는 한파 속에 동파와 화재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서울의 1000세대 오피스텔과 상가에서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밤새 떨어야 했고 서울에서는 하룻밤 사이 60건에 달하는 동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김동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전체가 깜깜한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문이 열린 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서울 구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뭔가 펑 하는 소리가 들렸고요. 그 사이 한 1, 2초 동안 갑자기 싹 나갔습니다. 전기가. 주민 2명은 엘리베이터에 갇혀있다 구조됐습니다. 또 온수 공급이 끊기고 난방장치가 먹통이 되면서 입주민과 상인 등 천여 세대는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보일러 잘 안 되는 상태고 지금 좀 추워서 지금 이불 좀 두꺼운 거 더 해가지고 자고 있는데 한전등이 긴급 투입돼 복구 작업을 벌이면서 19시간 만에 전기 공급은 재개됐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로 밤사이 서울에서만 57건의 수도 계량기 동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충남 보령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20명이 긴급 대피했고 전북 익산에서는 멈춰선 승용차에서 불이 나 6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또 오늘 오전 경북 영주에선 고택에 난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졌다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TV조선 김동열입니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정당 가입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직 신천지 간부로부터 교단 내에서 우회적으로 빨간색 당에 가입하라는 진술 등을 확보한 건데 정당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년 10월 신천지 간부들이 모인 텔레그램 대화방에 올라온 필라테스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의 공지입니다. 권면은 무조건 대면으로 진행, 대면 녹음 위험이 있으니 비유로 설명하라고 합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뉘앙스 대신 성도 권리 회복처럼 둥글게 표현하라는 지침도 있습니다. 신천지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키기 위해 2023년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진행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로부터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합수본 조사에서 전직 신천지 간부는 논란을 우려해 빨간색 당에 가입하라며 우회적으로 유도했고 지역 교회마다 재적 인원의 절반을 가입하도록 할당량이 정해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신천지 측은 어떠한 정당에 대해서도 가입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합수본은 전직 간부들로부터 관련 녹취와 메모 등을 확보해 실제로 강제성 있는 입당 지시가 있었는지 정당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신천지 2인자로 불린 전 총무 고모 씨의 횡령 사건도 경찰로부터 이첩받은 합수본은 교단 내 자금 흐름도 추적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네, 23년에 중형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항소 시한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구형량을 훨씬 넘는 선고를 하면서 특검이 항소를 넣고 고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 어떤 속사정인지 송무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해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내란 특검은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도 형량을 다투겠다며 지난 22일 항소했습니다. 특검 구형량인 10년의 절반밖에 선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재판부는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을 훌쩍 넘는 형을 선고했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내란 특검은 아직 항소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으로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는 항소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구형량을 크게 웃돈 내란 혐의 등에 대해서는 자칫 기계적 항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항소하는 검찰 관행을 비판했었고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를 해요. 그래서 또 막 한참 동안 돈 들여가지고 고생을 해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당시 민주당은 기계적 항소를 자제한 거라고 옹호한 바 있습니다. 한 전 총리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시한은 다음 주 수요일 자정까지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 보고 싶은 얼굴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준다면 얼마나 반가울까요? 과거 사진의 음성과 움직임을 더한 AI 영상이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효도로 떠오르고 있는 AI 복원 영상의 세계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흑백 사진 속 중년 부부. 시간이 흘러 노부부가 되고 자식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딸들. 무표정한 얼굴의 어르신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인사를 건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인공지능 AI를 이용해 만든 영상입니다. 역사 속 인물에 국한됐던 AI 복원 기술이 일반인에게로까지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어르신들의 추억을 되살리는 신개념 효도로도 인기입니다. 올해 7순을 맞은 임승일 씨는 AI 영상 덕분에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만 같았다고 말합니다.
동영상을 찍은 적이 없는데 제가 막 움직이면서 팔짝팔짝 뛰고 좋아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너무 환상적이었고 우리 딸한테 너무 고맙다고. 사진 복원업체들도 밀려드는 주문에 쉴 틈이 없습니다. 결혼식이나 추모식 그리고 가족 행사 등 이런 특별한 순간에 그 사람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해외에선 90세 생일을 맞은 할아버지를 위해 가족들이 만든 영상이 화제를 불러왔는데 다양한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직접 복원 영상을 만드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진이 있어도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AI로 살짝만 만져보니까 다만 실제 장면이 아니라 그럴듯하게 재구성한 것인 만큼 기억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AI가 만들어낸 영상이나 이미지가 인간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억을 왜곡할 수도 있고 정체성에 대해서 다른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AI 기술이 만들어낸 추억과의 만남, 가족의 사랑을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효자가 되고 있습니다. 다들 너무 고맙고 정말 사랑한다. TV조선 윤유리입니다. 국내 사망 원인 1위, 바로 암입니다. 한때는 암 진단이 곧 사형 선고처럼 여겨지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생존율이 많이 올라가면서 인식이 바뀌었는데요. 최근 우리 국민의 암 발병 특징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사회정책부 한지은 기자와 함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기자, 주변에 암 환자들 찾기 어렵지 않은데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건가요? 네, 2023년 기준 신규 암 환자 수는 28만 8천 명대로 지난 1999년 10만 명대의 약 3배 수준인데요.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암 환자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진단기술 발전이나 정기검진 증가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암을 확진받아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국민은 273만 명으로 국민 19명당 1명이 암을 경험한 셈입니다. 지금 추세라면 우리 국민이 평생 암에 걸릴 확률은 남자는 2명 중 1명, 여자는 3명 중 1명으로 추정됩니다. 네, 그렇다면요, 성별로 가장 많이 걸리는 암에 차이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남성이 잘 걸리는 암 1위가 처음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동안 1위를 지켰던 폐암이 내려오고 처음으로 전립선암이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유는 역시 고령화가 관련이 있는데요. 전문가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립선암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사실은 인구의 고령화입니다. 고지방식이라든지 비만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 요인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노인 인구의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여성은 암 발병에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네, 여성은 보시는 것처럼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 위암 순으로 많이 발생했는데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성의 폐암 원인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요리할 때 나는 연기가 원인이란 주장도 있지만 아직 관련성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남녀 전체로 보면 가장 많은 암은 갑상선암이고요. 이어 폐암, 대장암, 유방암, 위암 등 순입니다. 네, 일단은 전체 암 환자 수는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성과도 괜찮아지고 있죠? 네, 암의 치료 성과는 5년 생존율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 생존율은 73%까지 올랐습니다. 암에 걸려도 10명 중 7명 이상은 5년간 생존한다는 뜻입니다.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해 볼 때 20%포인트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가장 흔한 암인 갑상선암은 생존율 100%로 일반인과 비슷하고요. 전립선암과 유방암도 생존율이 높은 암입니다. 반면 폐암과 간암은 생존율이 아직 절반을 밑돌고 있습니다. 네, 결국 누구나 암에 걸릴 수 있는 시대인데요. 그렇다면 관건은 생존율을 높이는 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조기 발견입니다. 암을 빨리 발견하면 생존율이 92%를 넘지만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상태에서 발견하면 생존율은 30%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제 만성질환처럼 암도 관리하면 다스릴 수 있는 질환이 되고 있으니까 스트레스와 식이, 운동 등 생활습관 관리는 기본이 되겠고요. 정부도 청사진을 공개했는데요. 2030년까지 위암,
대장암 등 6개암 조기 진단율 6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네, 정부가 암 진단에도 AI를 활용한다는데 초고령 사회의 암 관리에 첨단 기술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에 간 김민석 국무총리가 벤스 미국 부통령과 만났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한국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 쿠팡 수사와 소년보 목사 구속에 대해 질문했다고 하는데 총리가 단독으로 미국에 방문하는 것도 흔치 않지만 회담에서 다룬 내용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50분간 이어진 김민석 국무총리와 JD 벤스 부통령의 만남에서 쿠팡 사태는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미국 기업인 쿠팡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었고 김 총리는 대규모 정보 유출에 대한 보고 지연과 일부 투자사들의 근거 없는 비난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가 없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해를 표시했습니다. 양국의 정부 사이에 오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과열되지 않게 잘 상호 관리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소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에 대한 미국 일각의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손 목사는 보수 청년 활동가 고 찰리 커크와 교분이 있다고 알려진 인물인데 김 총리는 한국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존중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도록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해서 벤스 부통령은 또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조언을 구했고 김 총리는 대북 특사 파견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한미 조선 협력과 한국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등 양국 간 합의의 신속한 이행을 강조했고 벤스 부통령은 미국 내 관료적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기간을 정해 챙기자고 했습니다. 현재 국무총리가 단독으로 미국을 찾은 건 41년 만인데 일각에선 특정 기업 문제가 회담 자리까지 오른 것은 이례적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 공개한 국방 전략서에서 미국은 본토 방어에 주력하겠다며 동맹국들의 역할 분담을 주문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데 북한 억제를 위한 미군의 역할을 축소하고 한국에 주된 책임을 맡기겠다는 방침이 실제로 담겼습니다. 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새 국방 전략에서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주된 책임은 한국에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제한적인 지원을 받으면서도 북한 억제에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며 이러한 책임 균형의 변화는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지원 축소를 거론한 건데 주한미군 태세와 운용의 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평가입니다. That there needs to be changes within USFK. That's my thoughts as a commander. And one of the things I think about is not about numbers at all. I think about capabilities. 북한은 핵무기 등으로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다며 북한 전력 상당수는 노후화됐지만 한국은 북한 침공 위협의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 위험이 있다고도 했는데 그러면서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is in fact far more focused on developing policies that are exclusively for the benefit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은 34쪽 분량의 문서를 통해 전력 배치의 우선순위를 미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에 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동과 유럽 등의 동맹국들도 스스로 방어에 책임을 지도록 유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중국에 대해선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국가라며 미국이 유리하면서도 중국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평화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국제 질서를 뒤흔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 행보에 미국 자산을 팔아치우는 이른바 셀 아메리카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달러의 위상이 급격히 흔들리면서 반대로 금과 은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입니다.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 금 거래소입니다.
주말을 맞아 금과 은의 시세를 알아보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금 한 돈 가격이 90만 원대, 은 1kg은 650만 원 선까지 치솟았습니다. 추미로 금을 조금씩 모아놨었어요. 그러다가 그거 팔아가지고 은으로 좀 대체해 보려고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나왔던 거예요. 국제시장의 열기는 더 뜨겁습니다. 국제은 현물 가격은 하루 만에 5%나 급등하며 사상 처음 온스당 100달러 선을 뚫었습니다. 금값 역시 장중 온스당 4,988달러까지 치솟으며 5,000달러 고지를 코앞에 뒀습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 급증과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압박, 그린란드 매입 갈등 등으로 달러를 버리고 귀금속으로 피신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We believe saving in gold gives us confidence and gives us a bright future. We are completely in safe hands. 전문가들은 단기 투자에 대해선 경고하고 있지만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이자가 없는 금과 은의 투자 가치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تصير أو حروب صارت لأنه دائما بس بصير في حرب بأي بلد العالم تركض والبنوك كلها بتحمي حالها بتصير تشتري ذهب. 흔들리는 달러 유상과 불안한 국제 상황 탓에 안전자산인 금은 가격의 고공행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로봇 패권 경쟁 사이로 현대차가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를 선보였죠. 이후 우리 증시에서는 로봇 테마주가 무더기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나치게 과열됐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주가 급등세를 보이는 현상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돈이 보이는 경제에서 서영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미국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음악에 맞춰 흥겹게 춤을 추고 달걀을 조심스럽게 집어 옮깁니다. 중국 유니트리의 G1은 풍포를 연상시키는 발차기를 선보입니다. 미중이 로봇 패권을 놓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 현대차가 관절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아틀라스를 공개했습니다. This product generation of Atlas surpasses any other enterprise-grade humanoid. 이 여파로 현대차 주가가 불과 2주 만에 2배 가까이 오르는 등 로봇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AI가 탑재된 지능형 로봇 시대도 성큼 다가왔습니다. By the end of next year, I think we'll be selling humanoid robots to the public. 전문가들은 로봇이 제조업뿐 아니라 우리 일상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성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버블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거나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이 대부분인데다 실체 없이 로봇 사업을 내세우는 경우도 많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단순히 기술만 갖고 있는 기업들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사업을 영위를 하거나 특정 부품들을 공급을 하면서 시장 규모들을 같이 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관심을. 지난 금요일 일부 중소형 로봇주가 급락하는 등 변동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로봇주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신중히 접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서양일입니다. 네, 쌀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가뜩이나 치솟고 있는 밥상 물가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그 대책으로 정부가 일정 부분의 논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쌀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오히려 쌀값이 요동칠 수도 있다는 건데 정부의 정책 과연 누구를 위한 건지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이뮤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20kg짜리 쌀 한 포대에 6만 원을 넘습니다. 쌀값이 예전에 비해서 작년부터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작곡을 많이 섞어요. 지난해 4분기 쌀값은 80kg 한 가마당 평균 23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벼 재배 면적을 줄인 데다 수요 예측에 실패한 영향이 큰데 정부가 새로운 수급 관리 방식을 꺼내들었습니다. 논 2만 헥타르에
헥타르당 500만 원씩 보조금을 주고 계약을 맺은 뒤 여기서 생산된 쌀은 가공용으로 돌리는 방식입니다. 예산 1,000억 원을 추가로 들여 약 10만 톤의 쌀을 미리 격리하는 셈입니다. 정부는 비상시에 가공용을 밥쌀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농민단체 반발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쌀을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만에서 3만 헥타르로 확대한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생산을 줄인다라고 보는 건데 그러면 또 가격 상승의 어떤 요인으로 쌀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사실상 공급 축소 카드를 꺼내든 정부는 올해 초 쌀 10만 톤을 시장에서 걷어들이기로 한 계획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수급을 늘릴 건지 줄일 건지 눈치만 보는 정부의 엇박자 대책에 M1 소비자들의 밥상 물가 걱정만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오늘도 종일 영하권 추위가 나타났는데요. 휴일인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1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낮아 춥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지만 평년보다 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풍특보도 함께 내려져 있어 화재 사고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1도, 대전 영하 8도, 대구 영하 7도로 강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영하 3도, 광주 2도, 부산 6도에 머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부터 전남 해안과 제주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당분간 아침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24일 토요일 뉴스7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